50대가 넘으면서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도 모르게 내뱉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맨손으로 현대그룹을 일궈낸 정주영 회장은 나이 들수록 말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정주영 회장의 철학을 바탕으로 50대 이후 절대 해서는 안 될 왈가지 말과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실용적인 대화법과 품격 있는 언어 사용 팁을 더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첫 번째,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표현입니다. 자식이나 후배에게 좋은 의도로 조언을 했는데 오히려 잔소리로 받아들여진 경험 있으신가요? 요즘은 다르다는 말에 서운함을 느낀 적 있을 겁니다. 분명 도움을 주려고 한 말인데 관계가 멀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깁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회사 후배에게 제 경험담을 들려줬는데 그 후배가 점점 저를 피하더라고요. 이 말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경험을 절대적 진리로 포장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겪은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해봐서 안다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의 상황과 판단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건 조언이 아니라 일종의 언어폭력입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 50대 중반의 한 부장님이 계십니다. 신입사원이 새로운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자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팀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더 이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고 뒤에서는 그 부장님을 꼰대라고 불렀습니다. 좋은 의도였지만 표현 방식이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의 경험은 분명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강요하는 순간 독이 됩니다. 상대방에게는 자신만의 상황이 있고 자신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20년 전의 방법이 지금도 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기술도 변했고 사람들의 생각도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내 경험으로는 이랬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경험을 나누되 선택권은 상대에게 주는 겁니다. 이 작은 차이가 조언과 강요를 나눕니다. 저도 이걸 깨닫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딸아이에게 내가 대학 다닐 때는 이렇게 공부했다고 말했다가 엄마 시대랑 지금은 다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인터넷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공부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제 방식을 강요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경험은 무기가 아니라 자원입니다. 상대방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부드럽게 제안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도 있더라. 참고만 해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말은 무거워집니다. 그 무게를 잘 다루는 것이 진짜 어른의 자세입니다. 내가 해봐서 안다는 말 대신 네 생각은 어떤지 먼저 물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 순간부터 관계가 달라지는 걸 느낄 겁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첫 번째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접근법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공한 경험이 많을수록 조언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뭔가 잘 아는 분야가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조언이 상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조언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분이 조선소를 짓기로 결심했을 때 주변에서는 모두 반대했습니다.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무슨 조선소냐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자신이 모른다는 걸 당당히 인정했습니다.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가르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장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것은 배우면 된다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리더의 모습입니다. 더 놀라운 일화가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70대였을 때의 일입니다. 회사에 20대, 30대 젊은 엔지니어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회의가 있었는데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잘 모르니까 설명 좀 해줄래요. 70대 회장이 20대 직원에게 가르쳐달라고 한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젊은 직원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이도 많고 지위도 높은 분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모습에서 진짜 존경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만약 정주영 회장이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젊은 인재들은 회사를 떠났을 겁니다. 저도 이 일화를 알고 나서 제 태도를 많이 바꿨습니다. 회사 후배들과 회의할 때 제가 모르는 분야가 나오면 솔직하게 이건 내가 잘 모르는데 설명해 줄 수 있어? 라고 묻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했습니다. 선배로서 체면이 깎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후배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경험을 무기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 자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도 있더라. 참고만 해봐.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압박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현대그룹을 세계적 기업으로 키운 원동력이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내가 해봐서 안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면 지금의 현대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겸손해져야 합니다. 경험이 많아질수록 더 많이 들어야 합니다. 내가 해봤다는 말 대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게 진짜 어른의 언어입니다. 정주영 회장처럼 평생 배우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존경하게 될 겁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두 번째는 요즘 젊은 애들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젊은 세대의 행동이나 가치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조카가 회사를 1년 만에 그만둔다고 했을 때 처음 든 생각이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였습니다. 세대 간 소통이 점점 어려워지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말의 문제는 명확합니다. 세대 전체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비하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끈기가 없어.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이런 말들은 차별적인 언어입니다.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나이만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시대적 맥락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경제 상황도 다르고 취업 환경도 다릅니다. 집값은 몇 배로 올랐는데 월급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젊은 세대를 비난하는 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중소기업 대표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직원들이 자꾸 퇴사하자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회사는 야근 수당도 제대로 안 주고 주말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는 곳이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문제가 아니라 회사 시스템이 문제였던 겁니다. 결국 그 회사는 인력난에 시달렸고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이라는 말로 문제를 덮으려다가 회사 자체가 위기에 빠진 겁니다. 만약 그 대표님이 지금 세대는 어떤 방식을 선호하나요? 라고 물었다면 달라졌을 겁니다. 저도 비슷한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 후배가 칼퇴근을 한다고 해서 속으로 요즘 애들은 열정이 없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후배는 저녁 시간에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자기 발전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제가 섣불리 판단했던 거죠. 젊은 세대는 게으른 게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겁니다. 효율을 중시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이게 잘못된 건가요?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세대는 야근하고 주말 출근하는 게 당연했지만 그게 과연 옳은 방식이었을까요? 세대 차이를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르다는 건 틀린 게 아닙니다. 시대가 변하면 사람들의 가치관도 변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도 기성세대한테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기분이었나요? 억울하고 답답했습니다. 우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속상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도 똑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우리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세대 간 단절이 시작됩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이라는 말 대신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세요. 차이를 비난하지 말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세요. 그게 진짜 어른의 태도입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싶다면 먼저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두 번째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시대를 어떻게 읽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방식이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통하지 않을 때 당혹스럽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제가 배운 방식대로 일을 처리했는데 젊은 후배들이 다른 방법을 제안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70대에도 젊은 직원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분의 나이였습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자기 방식을 고집하기 마련인데 정주영 회장은 달랐습니다. 시대는 변한다.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중반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였습니다. 젊은 마케팅팀이 완전히 새로운 광고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임원들은 대부분 반대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젊은 팀의 제안을 들었습니다. 회의 시간 내내 질문하고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다. 젊은 사람들이 더 잘한다. 해보자. 결국 그 광고 전략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매출이 30% 이상 올랐습니다. 이게 진짜 리더십입니다. 나이와 지위를 내려놓고 배우는 자세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이라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줄래? 라고 묻는 겁니다. 이 작은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가릅니다. 저도 이런 자세를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들이 새로운 도구나 앱을 사용할 때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우리가 쓰던 방식이 더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이건 어떻게 쓰는 거야?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입사원들이 적극적으로 알려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운 게 정말 많습니다. 젊은 세대가 사용하는 도구들이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걸려서 하던 일을 그들은 1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만약 제가 요즘 애들은 쓸데없는 것만 배운다고 무시했다면 저는 그 효율을 절대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정주영 회장이 강조했던 건 바로 이겁니다. 세대를 넘어서 서로 배우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경험이 있고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시각이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애들은이라는 말로 시작하면 그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젊은 세대를 교육 대상이 아니라 협력자로 봐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진짜 소통이 시작됩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세요. 이 한마디가 세대 간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70대에도 20대 직원들에게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게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젊은 세대와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처럼 시대를 읽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세 번째는 내 나이에는 벌써라는 표현입니다. 자녀나 후배가 늦게 성공하는 것 같아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 나이에 이미 이만큼 했는데 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자꾸만 올라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들이 30대 중반인데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직장도 자주 옮길 때 답답했습니다. 이 말의 가장 큰 문제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비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30대였을 때와
지금의 30대는 살아가는 환경이 전혀 다릅니다. 제가 30대였던 1990년대에는 아파트 한 채 값이 연봉의 5배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연봉의 20배가 넘습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비교하는 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말이 상대에게 주는 영향입니다. 죄책감과 압박감을 동시에 줍니다. 자신도 노력하고 있는데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게 만듭니다. 자신의 과거를 무기로 삼아 상대를 공격하는 겁니다. 좋은 의도였을지 몰라도 결과는 폭력입니다. 실제로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는 아들에게 내 나이 때는 이미 집을 샀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아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었지만 집값은 너무 높았습니다. 월급을 모아도 집 마련은 요원했습니다. 결국 그 아들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아프게 만들었다는 걸요. 부동산 가격도 다르고 물가도 다르고 임금 구조도 완전히 달라진 현실을 무시했던 겁니다. 지금 그 부자는 연락도 거의 하지 않는 사이가 됐습니다. 이런 비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각자가 살아가는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제가 20대에 취업할 때는 대학만 나오면 괜찮은 직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명문대를 나와도 취업이 어렵습니다. 경쟁률이 수백 대 1입니다. 우리 세대가 겪은 어려움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가 겪는 어려움은 또 다릅니다. 어느 것이 더 힘들다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단지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기준으로 그들을 평가합니다.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빨리 성공하고 누군가는 천천히 갑니다. 빠른 게 좋고 느린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겁니다. 내 나이에는 벌써라는 말은 상대의 속도를 무시하는 겁니다. 저도 이 말을 자주 했습니다. 조카에게 내가 너 나이 때는 이미 과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나중에 조카 엄마한테 들었습니다. 조카가 삼촌 만나기 싫어한다고요. 항상 비교당하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라고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격려한다고 한 말이 상처가 됐다는 걸요. 이제는 말을 바꿨습니다. 내 속도대로 가면 돼. 천천히 가도 괜찮아. 이렇게 말합니다. 조카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먼저 연락도 하고 고민도 털어놓습니다. 비교가 아니라 응원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상황을 인정하고 각자의 속도를 존중하는 겁니다. 내 나이에는 벌써라는 말 대신 네가 잘 해낼 거라 믿으라고 말해주세요. 그게 진짜 격려입니다. 성공의 타이밍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3번째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격려 철학을 통해 배워보겠습니다. 좋은 의도로 자극을 주려 했지만 오히려 상처만 준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동기부여를 한답시고 한 말이 압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기부여와 압박 사이의 경계가 참 모호합니다. 우리는 도와주려고 하지만 상대는 짓눌린다고 느낍니다. 정주영 회장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이 말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언제 시작하든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교가 아니라 가능성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자신의 성공담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소 한 마리를 팔아 서울로 올라온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도 이렇게 시작했으니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격려였습니다.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냐는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현대건설에서 큰 프로젝트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담당 직원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사표를 냈습니다.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나도 수십 번 망했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정주영 회장은 자신의 실패담을 들려줬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을 몇 번이나 말아먹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 직원은 사표를 철회했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중에 그 직원은 회사의 핵심 임원이 됐습니다. 이게 진짜 격려입니다. 언제 성공하느냐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내 나이에는 벌써라는 말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압박이고 하나는 응원입니다. 하나는 비교고 하나는 믿음입니다. 저도 이런 자세를 배우려고 합니다. 제 딸이 대학원 진학을 고민할 때였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이미 취업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딸은 자신이 늦는 것 같아 불안해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내 나이 때는 이미 직장 다니고 있었다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속도대로 가면 돼. 나는 네가 잘 해낼 거라 믿어.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중요해. 딸의 표정이 밝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응원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은 겁니다. 성공의 타이밍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20대에 성공하고 누군가는 50대에 성공합니다. 정주영 회장도 진짜 큰 성공은 50대 이후에 이뤘습니다. 젊었을 때는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결국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해줘야 할 말은 비교가 아니라 격려입니다. 내 나이에는 벌써가 아니라 네 속도대로 가면 돼입니다. 언제 성공하느냐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게 정주영 회장이 보여준 진짜 리더십입니다. 각자의 속도를 인정하고 각자의 길을 응원하는 겁니다. 비교는 상처를 주지만 응원은 힘을 줍니다. 정주영 회장처럼 가능성을 믿고 격려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네 번째는 그것도 모르나 라는 표현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을 모르는 사람을 보면 답답합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 아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하기 귀찮아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그것도 모르나 입니다. 저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 신입사원이 기본적인 걸 물어봤을 때 자동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 말의 가장 큰 문제는 상대의 자존감을 깎아내린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부끄럽게 만듭니다. 질문하기 두려운 분위기를 만듭니다. 배움의 기회를 막고 성장을 저해합니다. 한마디로 언어폭력입니다. 실제로 제가 목격한 사례입니다. 회사 선배가 후배에게 그것도 모르고 입사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배는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후배는 질문을 멈췄습니다. 모르는 게 있어도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선배한테 또 혼날까봐 무서웠던 겁니다. 결국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후배가 중요한 업무를 잘못 처리했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물어보지 못했던 겁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했고 팀 전체가 피해를 봤습니다. 선배의 한마디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겁니다. 만약 그 선배가 친절하게 알려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내가 아는 건 다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배경이 다르고 경험이 다릅니다. 내게는 기본이지만 상대에게는 처음일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독선에 빠집니다. 저도 비슷한 실수를 했습니다. 조카가 컴퓨터 사용법을 물어봤을 때 이것도 몰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당연한 거였거든요. 하지만 조카는 그 분야를 처음 접한 겁니다. 제 말에 조카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조카 엄마한테 들었습니다. 삼촌한테 물어보면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싫다고 했답니다. 그때 정말 후회했습니다. 조카를 도와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상처를 줬습니다. 이후로는 말을 바꿨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이구나. 쉽게 설명해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카도 편하게 질문하기 시작했고 우리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은 배움의 시작입니다. 질문을 막으면 성장도 막힙니다. 그것도 모르나 라는 말은 질문하는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 순간 소통이 끊깁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의 질문에 짜증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직원들은 질문을 멈춥니다. 모르는 채로 일을 진행합니다. 실수가 생깁니다. 회사가 손해를 봅니다. 결국
상사의 태도가 회사에 피해를 주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경험도 쌓이고 지식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게 남을 무시할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친절하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내가 아는 걸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어른의 자세입니다. 그것도 모르나? 대신 좋은 질문이네.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라고 말해주세요.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질문하는 용기를 칭찬해주세요. 그럴 때 상대는 더 많이 배우고 더 빨리 성장합니다. 가르침은 주되 무시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4번째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교육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설명을 반복하면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왜 이해를 못하지? 라는 답답함이 올라옵니다. 저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설명했는데 또 같은 질문을 받으면 속이 터집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관계가 틀어집니다. 정주영 회장은 현장 근로자들의 질문에 끝까지 친절히 답했습니다. 회장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현장 인부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은 없다. 있다면 하지 않은 질문뿐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주영 회장의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놀라운 일화가 있습니다. 1970년대 조선소 건설 현장에서의 일입니다. 한 인부가 정주영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돼요? 라고 물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복잡한 질문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긴장했습니다. 회장님이 바쁘신데 이런 걸 물어보다니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30분 동안 그 인부와 마주 앉아서 설명했습니다. 땅바닥에 그림까지 그려가며 알려줬습니다. 주변에서 스케줄이 밀린다고 재촉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인부가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설명했습니다. 그 인부는 평생 그 순간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무시하지 않고 진지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날 이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장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요. 이게 진짜 가르침입니다. 지위나 나이에 관계없이 상대를 존중하는 겁니다. 질문을 귀찮게 여기지 않고 배움의 기회로 보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은 회장이면서도 현장 인부들을 선생님처럼 대했습니다. 그들에게서도 배울 게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런 자세를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같은 질문을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까 설명했잖아라고 짜증을 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내 설명이 어려웠나 보네.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줄게. 이렇게 말하면 신입사원도 편하게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이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설명 방식의 문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부담을 덜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더 빨리 배웁니다.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빨리 성장합니다. 질문을 막으면 성장도 막힙니다. 그것도 모르나 라는 말은 질문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반대로 좋은 질문이네라는 말은 질문의 문을 활짝 엽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르치는 일이 많아집니다. 후배도 생기고 자녀도 있고 손주도 생깁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중요합니다. 짜증내며 가르치면 상대는 배우지 못합니다. 존중하며 가르치면 상대는 빨리 배웁니다. 정주영 회장은 80대까지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가르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질문을 듣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나이와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것도 모르나. 대신 이 부분이 처음이구나. 쉽게 설명해 줄게라고 말합시다. 가르침은 주되 무시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합시다. 그게 정주영 회장이 보여준 진짜 리더십이고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존중하며 가르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5번째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표현입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습관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바꿔라는 체념이 듭니다. 주변에서 지적받을 때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가족들이 제 성격을 지적하면 나는 원래 이래라고 말했습니다. 바꿀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말의 가장 큰 문제는 성장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겁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멈추는 선언입니다. 자신의 단점과 결점을 정당화하는 변명입니다. 나이를 핑계로 발전을 거부하는 고집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멈춥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60대 초반의 임원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회의 때마다 화를 잘 냈습니다. 직원들이 실수하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팀원들이 힘들어했지만 그분은 나는 원래 화를 잘 내는 사람이야라며 바꾸기를 거부했습니다. 성격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팀원들이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능한 직원들이 다른 부서로 옮겼습니다. 신입사원들은 그 팀 배치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 임원은 명예퇴직 권고를 받았습니다. 진작 고칠 거리라는 후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바꾸지 않으려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게 아니라 바꾸기 싫은 겁니다. 익숙한 게 편하니까 그대로 있고 싶은 겁니다. 저도 이런 변명을 자주 했습니다. 아내가 제 버릇을 지적하면 나는 원래 이래라고 말했습니다. 고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왜 안 변하려고 해요? 할아버지도 나이 들어서 많이 변하셨는데.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아버지를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70대에도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성격도 부드러워지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더 좋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반면 저는 50대에 벌써 나는 원래 이래라며 변화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말을 바꿨습니다. 나는 원래 이래 대신 고치려고 노력 중이야.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는 포기고 하나는 시도입니다. 하나는 변명이고 하나는 약속입니다. 실제로 바꾸려고 노력하니까 조금씩 변했습니다. 화를 덜 내게 됐고 말을 더 조심하게 됐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가족들도 아빠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인다며 고마워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변하려는 의지입니다. 나는 원래 이래라는 말은 그 의지를 포기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를 포기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는 선언입니다. 50대가 넘으면 성격이 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스스로 굳히는 겁니다.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니까 굳는 겁니다. 계속 노력하면 80세에도 변할 수 있습니다. 뇌과학자들도 말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뇌는 변화할 수 있다고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대신 고치려고 노력 중이야 라고 말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자세를 보여주세요. 그게 진짜 성숙입니다. 변명하지 말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이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5번째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평생 도전 정신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새로운 시도가 두렵습니다. 이제 늙었는데 뭘 더 하겠어? 라는 자포자기가 듭니다. 저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에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을 받았을 때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80세에 북한에 소떼를 몰고 갔습니다. 남북 교류라는 전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습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나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45세에 대선에 출마한 일입니다. 정치 경험도 없었습니다. 나이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새로운 꿈을 꾸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일화는 70대 후반의 이야기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독자 기술 개발에 나섰을 때였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자동차 기술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과 함께 설계도를 봤습니다. 밤새워 공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건강을 챙기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어서 배우면 더 감사하다. 배울 수 있다는 게 축복이다. 나이를 핑계로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배우는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70대 후반의 회장이 20대 직원들과 똑같이 공부하는 모습에서 진짜 열정을 받다고 합니다. 나는 원래 이래라고 변명하지 않고 계속 성장하려는 모습이 존경스러웠다고 합니다. 저도 이 일화를 알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50대에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70대에도 80대에도 새로운 걸 시작했습니다. 제가 50대에 포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뤄뒀던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공부하는 게 쑥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재미있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즐거움을 다시 느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원래 이래라며 멈추는 순간 진짜 늙는 겁니다. 계속 배우고 계속 도전하면 나이는 문제가 안 됩니다. 정주영 회장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우리 사회는 나이 들면 쉬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쉬는 것과 멈추는 건 다릅니다. 몸은 쉬어도 마음은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걸 시도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젊게 사는 방법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 학생이었습니다.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평생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0대까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현대그룹을 세계적 기업으로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나는 원래 이래 대신 계속 배우고 성장하겠다고 다짐하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가는 실천을 시작하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자세를 보여주세요. 정주영 회장처럼 평생 도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이를 초월한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6번째는 내가 누군지 아나 라는 표현입니다. 평생 쌓아온 커리어와 지위가 무시당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이 말로 나옵니다. 권위를 세우고 싶은 순간의 충동입니다. 저도 한번 이 말을 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주문이 잘못 나왔을 때 화가 났었습니다. 이 말의 가장 큰 문제는 지위와 권위를 앞선다는 겁니다. 인격이 아닌 직함으로 대접받으려는 태도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지위로 보는 천박함입니다. 진정한 존경을 잃어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대기업 임원이 식당에서 서빙 직원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음식이 늦게 나온다고 화를 냈습니다. 직원이 사과했지만 임원은 계속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자신의 직함과 회사 이름을 들이댔습니다. 문제는 그 장면이 다른 손님의 휴대폰에 찍혔다는 겁니다. 영상이 SNS에 올라갔고 순식간에 확산됐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지위를 내세워 서비스직 종사자를 무시하는 태도에 분개했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고 그 임원은 사퇴 압력을 받았습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한순간의 오만이 모든 걸 망쳤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나 라는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만약 그가 사람으로서 예의를 지켰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직함은 회사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그냥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망신당합니다. 저도 비슷한 유혹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일을 처리할 때 직원이 불친절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내 직함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직함으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내 상황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직원도 이해했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만약 내가 누구인지 아냐며 으름장을 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더 꼬였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 임원처럼 망신당했을 겁니다. 진짜 높은 사람은 자기가 높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직함이 아니라 인격으로 존중받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나? 라고 묻는 순간 이미 존경받을 자격을 잃은 겁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쌓인 커리어가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건 일터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식당 직원도 택시기사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직업이 다를 뿐입니다. 직함으로 대접받으려 하지 마세요. 사람으로 대접받으세요. 내가 누군지 아나? 대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세요. 권위를 내세우지 말고 예의를 지키세요. 그게 진짜 품격입니다. 직함이 아니라 인격으로 존중받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높은 사람이 됩니다.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겸손을 실천했는지 다음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벌 총수였지만 현장 인부들과 똑같이 행동했던 그분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6번째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검소함과 평등의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존경은 아닙니다. 직함에 대한 예의일 뿐 사람에 대한 존경이 아닙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재벌 총수였지만 현장 인부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줄을 섰습니다. 특별한 방이나 테이블이 없었습니다. 똑같은 식판에 똑같은 음식을 담아 먹었습니다. 주변에서 회장님 전용 식당을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다는 평등의식이 있었습니다. 직함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를 뿐 사람으로서는 동등하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정주영 회장의 철학이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안나? 라는 말과는 정반대의 태도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현장에서의 일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직원들은 회장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식사를 차렸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그걸 거절했습니다. 현장 막노동꾼들이 먹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들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똑같은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먼지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인부들 사이에서 편하게 식사했습니다. 직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현장 인부들과 함께 밥을 먹다니요. 인부들은 더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습니다. 회장님 앞에서 어떻게 밥을 먹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일은 힘들지 않나? 밥은 맛있나? 편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날 현장에 있던 한 인부가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런 분이 진짜 리더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날 이후 더 열심히 일했다. 회장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자랑스러워서. 이게 진짜 권위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나? 라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존경합니다. 권위를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더 큰 존경을 받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저도 이 일화를 알고 나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관리자 자리에 올랐을 때 특별 대우를 받고 싶었습니다. 관리자 전용 주차 공간도 생겼고 회의실도 따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직원들과 똑같이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줄을 서고 똑같은 메뉴를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직원들과의 거리도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신입사원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장님은 다른 관리자들과 달라요. 우리를 사람으로 대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제대로 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직함으로 대접받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존중받는 거였습니다.
높은 자리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더 많은 권한이 아니라 더 많은 섬김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그걸 알았습니다. 회장이면서도 가장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직함과 지위를 내세우지 마세요. 사람으로 대하세요. 내가 누군지 아나. 대신 함께 일하는 동료로 대하세요. 겸손히 주는 진정한 권위를 기억하세요. 정주영 회장처럼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할 때 우리는 진짜 존경받는 리더가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7번째는 내 말이 틀렸나 라는 표현입니다. 선의로 한 말에 비판받으면 방어적이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라는 억울함이 올라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회의에서 제 의견이 반박당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내 말이 틀렸나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의 가장 큰 문제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의견을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대화를 단절시키는 방어막입니다. 자기 반성과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소통이 멈춥니다. 실제로 제가 목격한 사례입니다. 한 50대 팀장이 회의에서 새로운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젊은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시장 상황이 바뀌어서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팀장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내 말이 틀렸나? 내가 이 일을 몇 년 했는데.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직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팀에서는 아무도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팀장이 말하면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팀장이 제안한 전략은 실패했습니다. 시장이 변했는데 옛날 방식을 고집한 겁니다. 젊은 직원이 지적한 부분이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팀장이 귀를 막았기에 실패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팀 성과가 나빠지고 팀장은 결국 좌천됐습니다. 만약 그 팀장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더 자세히 설명해 줄래? 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다른 의견을 경청했다면 전략을 수정할 수 있었을 겁니다. 실패를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내 말이 틀렸나? 라는 방어적 태도가 모든 걸 망쳤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틀리는 게 두렵습니다.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식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으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젊은 애한테 지적받다니 싶습니다. 하지만 이게 함정입니다. 경험이 많다고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시대가 변하면 옳은 답도 변합니다. 우리가 배운 방식이 지금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보는 관점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진짜 어른의 자세입니다. 저도 이런 실수를 여러 번 했습니다. 후배가 제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면 기분이 나빴습니다. 내가 경험이 더 많은데 왜 내 말을 의심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틀렸어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 후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후배가 옳았던 경우가 많았다는 걸요. 제가 방어적으로 나가는 바람에 좋은 의견을 놓쳤습니다. 실수를 고칠 기회를 스스로 막았습니다. 그 후로는 말을 바꿨습니다. 내 말이 틀렸나? 대신 네 생각을 더 들려줄래?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화가 열립니다. 상대방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제가 놓친 부분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제 생각을 수정하고 때로는 상대를 설득합니다. 중요한 건 소통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방어하지 않고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비판은 공격이 아닙니다. 성장의 기회입니다. 다른 관점을 배울 수 있는 선물입니다. 내 말이 틀렸나? 라고 방어하는 순간 그 선물을 거부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들어야 합니다.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말이 틀렸나? 대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라고 말해보세요.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 여유를 보여주세요. 비판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게 진짜 성숙입니다. 방어하지 않고 경청할 때 우리는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7번째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경청과 수용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내 생각이 옳다는 확신이 강해집니다. 다른 의견을 듣기보다 설득하려는 마음이 앞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50대가 되니까 제 경험과 판단을 더 믿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맞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달랐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배우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비판은 성장의 걸음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랫사람의 직원도 귀담아 듣는 리더십이었습니다. 내 말이 틀렸나? 라고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현대그룹이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자신의 판단을 믿고 밀어붙였습니다.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회사에 큰 손해가 생겼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실패의 책임을 물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의 첫마디는 달랐습니다. 내 판단이 잘못됐다. 여러분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 게 실수였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직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이 직원들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다니요. 보통은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기 마련인데 정주영 회장은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이 옳았다. 내가 듣지 않은 게 문제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현대그룹의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회장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반대 의견을 내도 괜찮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히려 솔직한 의견이 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리더십입니다. 내 말이 틀렸나? 라며 방어하지 않습니다.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그 투명함과 정직함이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얻습니다. 완벽한 리더가 아니라 정직한 리더가 존경받습니다. 저도 이 일화를 알고 나서 많이 배웠습니다. 팀 회의에서 제 의견이 반박당했을 때 방어적으로 나가던 습관을 고쳤습니다. 대신 좋은 지적이야. 다시 생각해 볼게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팀장인데 직원 말을 듣는 게 체면이 깎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팀원들이 더 활발하게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살아났습니다. 다양한 관점이 나오면서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방어막을 내려놓으니까 팀 전체가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팀원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팀장님이 의견을 들어주시니까 일하기 좋아요. 다른 팀은 상사가 말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데 우리 팀은 달라요. 그 말을 듣고 제대로 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들어야 합니다.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관점이 우리보다 정확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우리가 배운 방식이 지금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성숙함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80대까지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틀렸으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현대그룹이 계속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내 말이 틀렸나 라며 방어만 했다면 회사는 발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비판을 공격이 아니라 선물로 받아들이세요. 다른 관점을 배울 기회로 보세요. 내 말이 틀렸나? 대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더 자세히 설명해 줄래? 라고 물어보세요.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주세요. 정주영 회장처럼 열린 마음으로 경청할 때 우리는 계속 성장하는 리더가 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어른의 언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50대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2분까지 말을 빠르게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해봐서 아는데입니다. 경험을 강요하지 말고 나누어야 합니다. 상대의 상황을 인정하고 선택권을 줘야 합니다. 정주영 회장처럼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요즘 젊은 애들은입니다.
세대를 비하하지 말고 이해해야 합니다.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젊은 세대를 협력자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내 나이에는 벌써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응원해야 합니다. 각자의 속도가 있고 각자의 상황이 있습니다. 성공의 타이밍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정주영 회장의 말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네 번째는 그것도 모르나 입니다. 무시하지 말고 친절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질문을 막지 말고 격려해야 합니다.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가르침은 주되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입니다. 변명하지 말고 성장해야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주영 회장처럼 80대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내가 누군지 아나 입니다. 권위를 내세우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직함이 아니라 인격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평등의식이 필요합니다. 정주영 회장처럼 현장 인부들과 함께 밥을 먹는 그런 자세가 진짜 품격입니다. 일곱 번째는 내 말이 틀렸나 입니다. 방어하지 말고 경청해야 합니다. 비판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틀렸으면 인정하는 용기가 진짜 리더십입니다. 이 6일까지 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나이와 경험을 무기로 삼는다는 겁니다. 상대를 무시하고 자신을 높이려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진짜 어른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존중하고 배우는 자세를 보입니다. 50대 이후의 언어는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내용도 표현 방식에 따라 조언이 될 수도 있고 잔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존중이 될 수도 있고 무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보여준 것은 겸손입니다. 경청입니다. 배움의 자세입니다. 재벌 총수였지만 현장 인부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었지만 젊은 직원들에게 배웠습니다. 80대까지 새로운 것에 도전했습니다. 이게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이고 듣는 귀는 커져야 합니다. 경험을 자랑하지 말고 나눠야 합니다. 권위를 내세우지 말고 낮춰야 합니다. 비판을 공격으로 받지 말고 선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품격 있는 어른의 언어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까? 상처가 될까? 힘이 될까? 1가지 금기어 중 하나씩 고쳐나가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진짜 어른은 말이 아니라 행동과 태도로 존경받습니다. 직함이 아니라 인격으로 대접받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품격으로 인정받습니다. 정주영 회장처럼 우리도 품격 있는 언어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부터 당신의 언어가 당신의 품격이 되게 하십시오. 존중과 배려가 담긴 말을 하십시오. 경청하고 배우는 자세를 보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나이를 초월한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여러분의 언어 습관 중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